선유도에서도 남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1945년도 폐만기 때 거기서 그 상해에서 물건을 싣고 귀중한 물건을 싣고 또 한국에 와서 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싣고 하다가 1945년도 7월 2일 날 미 해군 비행기로 해갖고 폭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새만금 그 신시도 관문이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그게 파묻혀 있던 것이 일부는 약 선수에서 25m가 30 내지 40cm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항만청으로부터 내장물 발굴 사업 승인을 받고 시작한 100일간의 해저 탐사. 이것은 새로 생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파묻혔던 침몰선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만약 이들의 추측이 맞는다면 침몰선은 66년 만에 세상빛을 보게 될지 모른다. 바로 여기가 이들이 찾아낸 침몰 지점이다. 군산항을 떠난 지 2시간 만에 탐사선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침몰선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기로는 중국 상해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항 제론소, 장항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종 금괴 같은 것을 싣고 가다가 7월 2일 날 폭격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금이다. 정확한 지점에 탐사선을 정박시키자 곧바로 탐사 장비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잠수 장비. 잠수사들은 생명줄인 산소 호스와 각종 장비를 최종 점검한다. 서해안 해저 탐사에서 가장 힘든 일은 선체를 덮고 있는 갯벌을 제거하는 일. 그래서 이번 탐사는 특별히 갯벌 제거를 위한 특수 장비가 동원됐다. 꼭 챙겨야 할 장비 중 하나는 통신 장비. 이 장비로 바다와 수신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군산 앞바다 해저 탐사. 탐사 지점은 2번의 현장 조사로 확인한 것이다. 작년 12월 달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재탐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무 베면서 그 당시 폭격을 맞아서 불에 탔다는 사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 고사상이 차려졌다. 첨단 장비를 구비한 탐사선이지만 날씨와 조류의 영향이 절대적인 해저 탐사인지라 을에 바다로 나갈 때 하는 고사란 전통의식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날씨가 절대적인 바다의 영향도 있지만 고사를 지내는 남다른 이유는 또 있다. 그 배가 그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갖다가 달래주고 또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국어 살펴주세요. 이곳 선유도 앞바다에서 100일간 진행될 침몰선 발굴 작업. 무사 기원을 바라는 고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5월 2일) 드디어 첫 탐사일이다. 간만에 탐사하기에 좋은 날씨다. 잠수사들은 통신 장비가 달린 마스크를 착용해 안전을 확인한다. 물속에서 CCTV 역할을 하는 이 줄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지금 입구항에서는 소리가 너무 커. 안전 상태가 확인되면 곧바로 입수다.
해저 탐사는 안전을 위해 2명의 잠수사가 함조가 되어 진행된다. 수심 18m의 깊은 바닷속. 서해 바다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좋지 않다. 수심 18m에서 잠수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그것도 하루 6명의 잠수사가 교대로 한다. 이들은 대부분 20, 30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UDT 출신들이다. 그 사이 첫 탐사를 마친 잠수사들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배는 확인하셨어요? 아, 배는 확인하는데 시야가 전혀 안 나와갖고 시야 자체가 안 나와요. 수년간 준비해온 침몰선 발굴 작업. 그들은 왜 이 침몰선에 매달려 온 것일까? 금이나 은 더 중요한 귀중품이 배에 많이 실려져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놀랍게도 이 마을에는 66년 전 그 배가 침몰하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2명이나 생존해 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곳 선유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할아버지 댁을 찾아 나섰다. 올해 92세의 남기순홍. 고령의 나이지만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침몰된 거? 예. 거시 저 금태 침몰된 거? 예. 아이고 그것이 어렵더라고. 저 산 끝에서 조금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두 대도만. 첫 번째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불바다에 돼버린 게 돼가지고는 이게 저리로 떠내려갔거든. 떠내려갔는데 또 내려가고 밤에 말이야 이 남풍이 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닥이 말이야 전부 불바다 돼버렸어. 그리고 66년 전 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목격자는 또 있다. 저 서해쪽에서 비행기 소리가 오르르 나더라고. 근데 비행기 소리 막 나자마자 조금 했으면서 꽝 소리가 나. 그러니까 비행기가 와서는 거기다 그냥 세리버려서 배에다 한 방에 그냥 맞아버리더만. 그냥 불이 확 붙었네 이제. 붙어가지고 그쪽에 뭐냐면은 물이 이 썰물이 거운 대하썰물이야. 얼마 아니면 이제 뒷물로 올라올 판이야. 고고산 쪽으로. 그런 때인데 불 붙어갖고는 이제 많이 그러자 여러 연간 이제 해가 졌지. 근데 나는 이제 그날 작은 아버지 기일이라 거기서 왔다가 그런 게 작은 집이가 그 조그마한 산 하나 넘어가 있어 이쪽가. 나는 이쪽에서 살고. 그 여기 산에서 이제 이거 보면 다 보이지. 그 배가 불타서 떠오는지. 훤해 그냥. 침몰선이 격침되던 그 해는 1945년. 일본은 전쟁 막바지였다. 1945년 3월 동경 대공습이 감행됐다.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모든 기간 산업이 파괴됐다. 식량 공급마저 중단돼 기아 상태에 처참한 생활을 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1945년 4월 1일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면서 일본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5월 독일군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전세는 점점 불리해졌고 일본은 그야말로 해색이 짙어져 갔다. 그리고 7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감행됐다. 미 공군과 잠수함이 일본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연근해의 선박도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됐다.
태평양 전쟁 당시 격침된 일본의 모든 선박을 기록한 태평양 전쟁 침몰함선 유체 조사 대감에 의하면 조선 연안에서 격침된 배는 지금껏 밝혀진 것만 215척이 이른다고 기록돼 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침몰선도 지난 1942년부터 45년 사이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안에서 미군의 비행기 공습에 의해 침몰한 200척의 선박 가운데 하나다. 때는 광복을 한 달 앞둔 1945년 7월 2일. 군산에서 쌀을 비롯한 온갖 귀중품을 싣고 일본으로 향해 가던 배 한 척이 미군 항공기에 폭격을 받는다. 폭격을 받은 배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실려있던 물건들은 불에 타거나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렇게 바다를 붉게 물들인 배 한 척은 12시간이 넘게 타고서야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6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묻힌 침몰선은 그날의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945년 7월 2일) 이 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침몰선은 과연 그날의 진실을 알려줄 것인가? 일본 선박에 대한 모든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고베의 해원 자료관을 찾았다. 이 자료관의 담당자인 오이타 씨는 조심스럽게 낡은 책 한 권을 갖고 왔다. 이 책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선과 격침 위치가 비슷한 한 척의 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7월 2일 격침된 배는 모두 4척. 그중 하나인 것이다. これは日本国の、当時の厚生省が作った資料です。でこれを見たらここに第10二島丸で35度43分126度23分イーストね。でこれは航空機飛行機ね。で沈没までこれで分かった。ここが荷物を入れるとこ。 그날 격침된 배의 이름은 다이주 후타 시마마루. 수많은 배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름만 확인했을 뿐 그날 격침된 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정확한 배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선박연구회의 엔도 박사를 찾았다. 그는 전시 선박학의 공동 저자이며 후생성의 선명록 작성을 도와온 선박 전문가다.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기록돼 있다는 전시 선명록. 만약 기록돼 있다면 배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여기 1943년 간행된 선명록에 우리가 찾는 침몰선 후타시마 마루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それで紀帆船という名前がついているんですね。250トンというのはまあこのタイプとしては割に大きな方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多分外側のスタイルを想像すればですね、まあ船首はありますよね。船首から少しへこんで貨物層がありますね。貨物層が一つですね。 그는 60년도 더 지난 배의 모습을 마치 어제 본 듯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1939년에 건조됐다는 후타시마 마루의 화물칸과 돛대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복원시켜놨다.
相当この想定じゃ 후타시마 마루는 길이 30m, 폭 8m의 목선이자 250톤급 화물선이었다. 평상시에는 돛을 달고 운항하다가 입항과 출항 때에만 엔진을 사용한 화물선. 과연 이 배는 어디로 가려 한 것일까? 군산 앞바다의 침몰선이 일본에서 확인한 그 배가 맞는지 알기 위해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첨단 장비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장비는 초음파를 방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영상화해서 침몰선의 길이와 폭을 추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배였다. 현재 요 한미서부터 현재 요 부분까지 27m고요. 그 나머지 구간까지 합치면 약 한 30에서 35m 정도의 침선인 걸 확인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높이가 한 4m 높이에 폭이 한 5m, 7m 정도 되는 것에 지금 현재 길이가 30여 m 되기 때문에 한 200에서 250톤급이라고 톤급의 이제 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침몰선 탐사에 나선 지 7일째. 군산 앞바다에서는 탐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해안 발굴 작업의 난관은 역시 갯벌이다. 한때 갯벌은 침몰선의 보호막 역할을 했지만 지금 갯벌을 제거하는 일은 가장 힘겨운 일이다. 바닷물과 갯벌을 빨아들이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배의 후미 부분의 벌을 제거하는 동안 처음으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동전이다. 발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첫 출토물. 반가운 마음의 작업자들은 모두들 갑판으로 몰려들었다. 아직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전. 한번 동전의 위치가 확인되자 뱃머리 부분에서 콧물 터지듯 동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건져 올린 것도 그 절반이 동전이다. 많이 올라오네, 많이 올라와. 작업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높게. 배 깊이가 3m거든요. 3m인데 얼마나 놀지 모르겠어. 선배락이 4살이다, 이거. 선배락이 4살이다, 이거. 4살이 아니라니까. 이 많은 동전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제가 작업한 데는 그 선수의 앵칼 위치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상자 박스가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막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동전이 출토된 곳은 수심 18m 지점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 잠시 후 희미하게 나무로 된 배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낸다. 66년간 바다에 파묻혀 있었다는 그 침몰선이다. 동전이 발견된 곳은 침몰선의 뱃머리 부분. 그날의 폭격으로 갑판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폭격으로 갑판 아래 화물 창고에 있던 곳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돈들은 수북하게 쌓인 상태 그대로다. 세월의 흐름도 비껴가며 침몰된 배와 운명을 같이 했던 동전들은 드디어 66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됐다. 군산 앞바다 수심 18m 지점.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 그나마 경험이 풍부한 잠수사들이라 가능한 일이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시간이다. 이 관을 통해 수심 18m 깊은 바닷속의 출토물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하루에 8시간씩 발굴 작업은 강행군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이들이 기다리던 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주화의 양은 점점 늘어만 간다. 글자와 문양으로 볼 때 중국 것으로 추정되는 주화. 침몰선은 이 돈을 싣고 어디로 가려고 한 것일까? 동전의 출처를 알기 위해 찾은 곳은 중국의 모든 화폐가 전시 중인 상해 박물관. 그 중에는 금화 하나에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도 있다. 这就是民国25年的镍币，和韩国所发现的是一样的。 침몰선에서 나온 동전은 남경 국민정부의 돈으로 여기서도 전시 중이었다. 给当时的就是说，主要是中国那时候作为纸币的一个辅币。当时中国有规定了，不用银元了，开始用纸币，叫法币政策。这个辅币就作为他们的那个零钱。 중국의 보조화폐였던 동전은 니켈이 주 원료다. 虽然写它是镍币，但实际上应该叫镍合金币，是非常准确的，也不是用这些东西的。那么日军呢，因为为了就是它主要是考虑到这是稀有金属嘛，镍是稀有金属，他们就把中国的大批的镍币，包括铜元，包括宁币，他们都收走。收走以后呢，他们一部分运到日本的国内。 一部分呢，他们就运到了朝鲜，主要是嘛，现在的朝鲜军队就北部地区比较多。 상해 골동품 거리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 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다. 보조화폐, 즉 잔돈에 불과했지만 희소 금속이란 이유로 일본으로, 조선으로 가져갔다는 니켈 화폐들. 침몰선에서 나온 것도 역시 같은 종류였다. 하지만 지금도 홍콩에서 유통되는 데다 발행량도 많아 희소성은 낮다. 그렇다면 66년간 바닷속에 묻혀있던 돈의 상태는 어떨까? 这个是按民国31年的镍币，是按照现在说起来是1942年发行的法定货币。那经过呢几十年了，掉在海里面以后呢腐蚀了。 腐蚀成了，就是成了上面有坑坑洼洼，差不多4个，所以100块。看起来还好，太贵了，我这个几万、10万。 남경 국민정부 시대 니켈 화폐를 주저한 곳은 여기 상해 조폐창이다. 그리고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기 전인 1937년까지 여기서 만들어졌다. 조선을 발판 삼은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점령 범위를 넓혀갔다. 31년엔 만주 일대를, 37년엔 상해를 점령한 데 이어서 남경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남경까지 함락시켰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일본은 상해를 점령하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의 전선이 넓어지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군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자 식민지로부터의 경제적 약탈을 강화했다. 那么经过第2次世界大战，这个日本它的国力由于这个长时间的战争，这个日益难以得到支持，所以它非常需要能够从它的占领国掠夺各种的财物资产。 包括金银、货币等等。 일본은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한층 더 강화해갔다. 당시 일본이 내세운 구호는 이전 양전, 즉 전쟁을 통해 획득한 것들은 모두 전쟁에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식량, 귀금속은 물론 은행까지 모두 약탈의 대상이었고 약탈은 갈수록 잔혹해져 갔다. 尤其像南京，他占领上海，占领
它所有的造币厂，像上海的造币厂、上海的银行、各家银行，不管是公家的还是私人的，只要在日军占领区里面的，他全部给你拿走。1941年太平洋战争爆发以后，他那个日军占领了上海的租界，租界里面所有银行的，凡是有镍币的、有银币的，他全部拿走。 발굴 작업 30일째. 기다리던 금은 나오지 않고 동전만 계속 출토되고 있다. 중국 주화가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많이 출토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약탈해온 니켈 주화는 이곳 군산 앞바다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 위가 소란스러워진다. 그것은 사람의 유골이었다. 천리 우연 쪽에 그 기름 탱크 같은데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된 곳은 원래 기름 탱크가 있던 자리. 폭격 당시 선체 안에 있던 사람은 기름 탱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압사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몰선과 운명을 같이 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66년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군인을 제외한 희생된 선원들의 모든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의 순직선원 현창회를 찾았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 침몰된 일본 선박은 총 7,200척, 파악된 배는 2,300여 척에 불과하다. 침몰선인 다이주 후타시마마루는 1945년 8월 말소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6만 명의 희생자 명단에 그 사람의 이름도 있을까? いずれにしてもうちにある名簿については戦没した船に乗っていて死んでしまった人たちの慰霊をここやってたからですね。でそこの名簿というのは厚生省から一番初めに資料を出してもらって名簿整理をしています。その後加えたものはありますけど、それが大元になっ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沈んでしまった船、その中で、亡くなった船員の人たちが判明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ここに全部あるわけです。でそれ以外に、ここにない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人たちが判明してない分かってないですね。 말소 기록까지 남아 있었지만 다이주 후타시마마루 그 배에서 희생됐던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발굴 작업 2달째. 그 사이에도 니켈 화폐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잔돈에 불과한 니켈 화폐를 일본군은 왜 조선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尤其到了就是战争第二次世界大战后期的时候，他在中国啊，曾经把那个金属都拿走，甚至于门窗上的把手啊、拉手啊，全部拿走。庙里的钟、佛像，他都拆走。拆走以后，他开始就是做战争物资。 국내에 있던 각종 금속 성분, 뭐 노수저, 녹그릇, 하다못해 그 전국에 있던 교회와 성당에 있던 성당에 있던 종까지 모두 녹여서 대포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수탈해 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은 회색이 짙어갔다.
1944년 6월 일본은 필리핀 해전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해군 항공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항공모함은 남았지만 더 이상 비행기가 없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미군의 공격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전투력을 상실한 일본은 오히려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더욱더 잔혹하게 감행했다. 식량은 물론 금, 은 등 무기 제조를 위한 광물 자원 수탈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막 전쟁 막바지에 광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조선인 직용자들이 5년 동안 2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것을 봐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45년 7월 2일 군산항에서 출발한 그 배도 조선에서 수탈한 소중한 물건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침몰됐다. 조선 땅에 모든 걸 가져가는 배들을 보면서 조선 백성들은 침몰된 그 배 안에 가장 값나가는 물건인 금이 실려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전쟁 막바지 일제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한 광물 자원 수탈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금, 은, 니켈 등 25가지 주요 광물의 생산량을 늘리며 대대적인 약탈을 일삼았는데 그 핵심은 금이었다. 식민지인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형부 군산을 비롯해 전국적인 규모로 금 생산을 늘린 탓에 해방 전 연간 금 생산량은 5,000kg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운산금광은 동양 최대의 금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다지라는 말도 노타치에서 나온 거 잘 알려지죠. 그게 바로 운산금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의 그날이 왔다. 온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가 조국의 해방을 기뻐하던 그 순간 당연히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조선은행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70만 명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 후 금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 해 최대 생산량이 5,000kg에 달하던 그 많던 조선의 금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로부터 몇 년 뒤 1951년에 시작된 1차 한일협상은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서 진행되며 14년간의 지루한 협상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일협상의 전 과정을 수록한 이 책에는 놀라운 사실이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첫 번째 배상 조건은 바로 조선은행에서 사라진 금이었다. 그것은 금 250톤과 은 68톤에 대한 반환 청구였다. 현재 시가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상은 단지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지원으로 끝나고 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은 영원히 소멸되고 말았다. (7월 24일) 발굴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 이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66년) 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침몰선은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갑판을 덮은 갯벌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면서 파묻혔던 선실 내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주화가 쏟아지고 있는 이 배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제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배 위에다가 싣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금이나 은 더 중요한 귀중품이 배에 많이 실려져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동행 취재 석 달째. 이제 발굴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갑판에 가득했던 중국주화. 그러나 막상 선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물칸은 텅 비어 있었다. 갑판 위에도 물건을 실을 정도였다면 화물칸 역시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 결국 금은 나오지 않고 배 안에서는 중국 주화만 발견됐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침몰선의 내부를 드러내는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배의 엔진. 무게도 무게지만 그 자체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다.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엔진은 작은 선박에 쓰이던 야키다마 엔진. 디젤 엔진 이전에 사용된 야키다마 엔진은 항구를 들고 날 때만 사용되던 작은 엔진이었다. 아직도 선체에 남아있던 중국 주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다른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들. 이것들은 폭격에 맞아 불에 탄 66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포탄에 맞고 파편처럼 날아가 갑판에 박혀버린 동전들.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하던 지갑, 잉크병, 망원경, 그리고 폭격으로 정지된 그날의 시간들. 석 달간의 발굴 작업 동안 수거된 동전의 양은 상당했다. 15kg씩 무게를 달아보니 이날까지 수거한 동전은 어림잡아 약 5톤으로 100만 개가 훨씬 넘는 양이었다. 이제 배 안의 창고에는 더 이상 동전을 보관할 장소가 없게 됐다. 해양부 건산지방 항망청 그쪽으로 지금 입고시키러 갑니다. 드디어 2시간 만에 군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매작물 발굴 사업 도중 나온 유물들은 항만청에 또 다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유재산이고 또 주무관청이고 또 매작물 발굴 승인이 이 지금 군산지방해양항망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은 항망청에다가 전부 다 입고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니켈 주화들은 당분간 항만청에 보관될 예정이다. 뜨거운 여름, 또 한 번의 8월이 오고 있다. 탐사선 위에서는 이름도 없이 침몰선과 함께 파묻힌 그들을 위한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제 100일간의 발굴 작업도 끝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발굴 작업에서도 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침몰선에 파묻혀 차가운 바닷속에서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누구였을까?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의 청년이었을까? 아니면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나선 일본의 젊은이였을까? 잊혀진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파묻힌 건 침몰선 다이주 후타시마 마루만이 아니었다. 기억의 파편처럼 우리가 잊은 억압과 수탈의 그날들, 그리고 기뻐하던 해방의 그날. 66년 만에 떠오른 한 척의 침몰선은 잠든 우리의 역사를 깨우고 있다.